NFT, 메타버스. 세대가 많이 이쪽으로 넘어올수록 투자는 이상주의적인 지향을 보일 것이다. 자, 그럼 이런 세상에서 우리 좀 돈이라든가 기회는 좀 어디로 좀 몰릴까요? 돈이 어디로 보이냐라는 것은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성장하는 곳에 돈은 항상 모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작년하고 비교하면 작년처럼 모이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유동성 좀 줄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런 쪽에 말씀을 좀 드려요. 시계를 좀 전환시켜서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네. 타겟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기업이 과연 제품을 만들고 아니면 서비스를 공급할 때 어떠한 불특정 다수를 전부 다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포커싱 한다고요. 포커스 온해요. 어떤 타겟층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타겟층을 중심으로 할까요? 아무래도 그 제품을 사는 주 소비층? 그렇죠. 그래서 보통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맞습니다. 타겟 마케팅이 맞습니다. 뜬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토픽에는 어떤 말씀 드리고 네. 싶으냐면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기업의 실적에 대한 프락시, 대리변수라고 놓고 봤을 때 기업들이 과연 어디서 돈을 벌까, 네. 그럼 어느 것을 타겟팅할까를 보면 어떻게 기업이 돈을 벌지를 미리 좀 가늠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MZ세대를 좀 보자는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사실 MZ세대는 올해 되게 많이 들은 키워드죠. 그렇죠. 일단 저희 둘은 MZ세대에 속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MZ세대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뭐 끝자락에 있죠. 그런데 저도 뭐 회사에서 네. 아니면 또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앵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FD나 AD 친구들을 보면 상당히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조차도 자기가 Z세대인지 MZ세대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MZ세대는 어떻게 보면 기업을 담당하시는 분이 좀 더 타겟군을 정형화하기 위해서 좀 만든 단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어떤 부류를 정의하는 데 좀 필요한 것 같아서 MZ세대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정의는 뭐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공교롭게 걸려있죠. 1981년 그렇죠. 생부터, 그러니까 올해 기준입니다. 2005년생까지를 M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총칭해서 MZ세대라고 해요. 자, 근데 제가 거창하게 뭐 MZ세대가 세상의 중심에 섰습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 당연히 중심에 서죠. 네네. 근데 굳이 왜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요. 이미 데이터로 저희가 조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른쪽 위에 차트 보시면 네. 전 세계의 인구 데이터는 뭐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인구 추계를 발표하고요. 각 국가들마다 뭐 미국도 노동 통계고 근데 그런 것을 전부 썸업해 갖고 획일한 기준에서 발표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유엔이에요. 인구는 전 세계에서 유엔 데이터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근데 유엔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제가 연령별로 나눠봤어요. 네. 15세에서 39세가 MZ세대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쪽수가 가장? 증가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쪽수도 이렇게 많아요. 네. 전체 인구가 지금 한 80억 인구라고 본다면 38%가 거의 MZ세대입니다. 30억 명이 넘어요. 나머지가 62%. 그렇죠. 다 합쳐서. 그렇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MZ세대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을 세우면 1, 2, 3, 4 하면 거의 MZ세대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만큼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의 첫 번째 조건, 쪽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전 세계만 그럴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래 차트 보시면 네. 이거는 한국의 통계청에서 제가 발표를 갖고 온 건데요. 2020년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보시면 한국의 한 5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 약 한 32%가 역시 MZ세대라는 거. 네. 그러니까 글로벌리 데이터랑 거의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산업 구조 아니면 인구 구조가 네. 전 세계 평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10명 중에 3, 4명이 MZ, 그러니까 쪽수가 많다라는 것을 하나 좀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럼 두 번째는 이겁니다. 쪽수만 많으면 뭐 할까요? 결국 돈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있는 세대인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 오른쪽 차트, 아래 차트인데요. 베인앤컴퍼니라 그래서 뭐 국제 컨설팅 회사죠. 그렇죠. 예, 2035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안에는 구매력 자체도 MZ세대가 이전 세대를 넘을 것이다. 지금은 아닌데 왜 그때는 그런 거예요? 점차 임금의 피크 기간이 넘어가면서 연령 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득 부분이 자산이 좀 더 내려갈 수 있고 새로운 쪽수가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당연히 구매력도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보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아직 한 10년은 뭐 괜찮겠는데 뭐 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시간 싸움이다. 자, 근데 기업이 연속성을 추구하는 기업이 네. 아직 10년 괜찮으니까 10년 동안 이전 세대에 집중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좀 더 포커싱할 거고, 그렇죠. 그럼 그 세대를 특징을 보면 네. 기업의 변화를 선점할 수 있고, 기업의 변화를 선점하면 주식시장에서 좀 더 우위를 갖는 포지션을 점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MZ세대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자, MZ세대 어떤 특징들이? 약간의 좀 개인적인 소고도 있어요. 왜냐하면 MZ세대한테 물어봐도 네. Z세대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의 특징이 뭐겠니? 그런 거 물어보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바이어스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갖고 네. 조금 나눠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렸고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 도피 성향이 가장 강한 세대가 아닐까. 며칠 전만 해도 코로나 바로 직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헬조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극화가 이끌어내는 아픈 현실이죠. 네. 헬조선 이퀄 꿈의 크기가 다르다. 저는 이 말이 가장 서글픈데요. 꿈을 갖는 것뿐만 아니고 꿈의 크기 자체도 양극화돼 있다라는 것이죠. 아, 너무 슬픈 말이다.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타개하려는 의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렇게 현실적인 상황에서 양극화에 대한 우려, 이런 도피 현상이 강한데 공교롭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린이 열풍에 합류해서 낮은 세대일수록 좀 더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월급으로 힘드니 내가 부단히 공부하고 부단히 노력해서 또 다른 재테크를 어려서부터 해야겠다. 그렇죠. 네, 이게 흔히 그들 MZ세대의 뿌리 섞인 문화로 자리 잡았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투자를 어디서 하냐면요. 현실적으로 뭔가 불만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런 도피적인 성향이 트레이드오프, 반대급부로 투자는 이상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만족감을 좀 더 가지려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즉각적으로 거기 게임에서 연결돼서 NFT, 메타버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투자의 테마 자체가 네. 세대가 많이 이쪽으로 넘어올수록 투자는 이상주의적인 지향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제가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이타주의예요. 이건 혹자 이런 얘기도 하죠. 댓글이 연령대별로 낮을수록 좀 더 친절하다. 높을수록 좀 더 고집도 세고 직설적이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세대를 막론하고 최근의 시대상이에요. MZ세대의 가장 중요한 거, 뒤에도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기후 환경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투자 자체도 네. 좀 더 이타적이고 환경을 괴롭히지 않고 또한 기후를 보존할 수 있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고 이런 그린 투자가 좀 더 하나의 테마로 작용하는데 MZ세대도 일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ESG랑 좀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네. 결국 ESG의 흐름 자체가 왜 국가 단위로 한국이 ESG에 열광할까요? 결국 ESG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결국 이 돈을 유동성을 소화하는 세대가 결국 지금 세대가 아닌 앞으로 나올 MZ세대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초개인화입니다. 이 개인화가 개인화를 넣으면 하이퍼 개인화예요. 초개인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뒤에도 되게 재밌는 제가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 어떤 사람이 각각 자기한테 일거수일투족 다 맞춘 서비스를 원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네, 예전에는 불가능했어요. 네. 왜냐하면 기업이 대량 생산 가운데 코스트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자동차를 좀 보더라도 본인이 인터넷에서 다 하나하나 자기 기호에 맞게 색깔부터 시작해서 하잖아요. 지금은 틀은 기업에서 마련해주고 안에 디자인을 인테리어를 바꾸는 소비 형태였다면 이제는 틀조차도 바뀔 수 있다. 그만큼 코스트가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부각이 될 건데 초개인화라는 컨셉은 사실 다방면으로 확대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좀 더 근본적인 걸 보자고요. 초개인화가 확장성이 있다고 한들 확장성을 전망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초개인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렴풋하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개인화를 하려면 상대방 알아야 되잖아요. 데이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네. 데이터도 그냥 데이터가 아니고 네. 다다익선, 빅데이터. 아,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가 아마 초개인화에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선견지명이 있어서 초개인화는 이런 식으로 풀릴 거야. 그걸 투자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교집합을 보자고요. 투자는 리스크 없이 상당 부분 교집합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초개인화를 하려면 그들의 각각의 니즈와 이런 성향을 파악하려면 결국 데이터화를 많이 수집해야 되는데 그런 큰 데이터들, 빅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또한 금상첨화로 그 빅데이터를 갖고 비즈니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제가 볼 땐 제박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투자를 좀 확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꿈이 없어진 현실.
이제 진짜 꿈도 약간 양극화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청년들 만나면. 그러니까 꿈의 존재 유무를 떠나서 크기가 줄어들고 있고요. 맞아요. 근데 꿈이 없어진 현실은 왼쪽 차트에 보시면, 자,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은 글쎄요, 세대마다 어떻게 미국을 정의할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경제학자는 미국은 자본시장의 꽃입니다. 기회 평등이고요. 하지만 그런 미국조차도 이 미국의 FRB라는 미국의 연준이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가계금융조사처럼 미국 가계들의 현재 자산 형태를 발표했어요. 네. 보시면 주식과 부동산 총 자산을 보면 주식이 상위 10%가 전체 주식의 90%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는 거의 54%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양극화가 엄청난 거죠. 더구나 이 미국은 퇴직연금이 401k 펀드라 그래서 자동적으로 주식을 사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양극화가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상위 10%와 상위 1% 안에도 양극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 또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다 부자는 데 아니고 10억이 있으면 1000억 1조가 수룩하게 생겼다. 더구나 코로나 직후에 나타나는 자료이기 때문에 네. 코로나가 얼마나 이 양극화를 양상해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미국이 이렇다면 순차적으로 여타국가는 더 심하면 심할지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부동산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미국은 부동산이 우리나라처럼 전세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월세 베이스고 또한 매수자 보유의 홀딩스의 점유율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를 수는 있는데요. 네. 얘네도 부동산도 10명 중에 상위 10%가 소유하는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거의 미국도 있는 양극화가 엄청나다.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이 위에는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은 제가 통계청 자료를 부채와 자산의 비율을 갖고 왔어요. 네. 이게 높다는 것은 뭐냐면 부채가 증가했다는 거.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29세 이하들 또한 MZ세대 이 두 개가 MZ세대인데요. 가장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30% 이상이에요. 여타 국가들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도 코로나를 벗어나는 입장에서 뭐 생활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집을 살려고 좀 더 부채를 늘렸다든지 네. 상당 부분 MZ세대가 부채가 더 늘어났다. 자, 이렇게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빚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어디가 좀 더 힘들까요? 부채가 많아진 네. 연령층, 네, MZ세대가 좀 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자연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 작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1%, 10%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네. 하단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이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실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어요. 야, MZ세대 안에서는 어떠냐, 양극화가. 이 MZ세대 안에서만 보더라도 상위 20%, 네. 총 자산의 가치가 8억인데 하위 20%는 3천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35배나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 안에서도 엄청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소유했냐 안 했냐겠죠. 상위 20% 자산이 되게 많네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소유했을 가능성이 크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동산이 뭐 평균 우리나라에서 서울 집값이 7억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깔고 있으면 자산이 높은 거고 아니면 낮은 건데 그만큼 MZ세대 안에서도 이렇게 양극화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꿈이 없어진 현실이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자는 이상적으로 한다라는 그렇게 것은 해야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조차 가질 수 있는 자유니까요. 그래서 아픈 현실이긴 한데요. 신재 서베이를 돌려봤어요. NH투자증권에서 100세 시대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박진 의원이 하시다가 이제 딴 데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서베이를 돌려봤어요. MZ세대는 도대체 어디에 투자합니까? 라고 봤을 때 주식에 10명 중에 9명이 투자해요. 그러니까 MZ는 그냥 주식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모여서 사람들과 놀면 뭐 시시장막히 농담도 많이 했잖아요. 뭐 연예인이 어떻고 핑클이 어떻고 H.O.T가 어떻고. 요즘 주식 얘기합니다. 그렇죠. 요즘 애들은 다 주식 코인 얘기한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대화의 그런 틀 자체가 바뀌었던 것처럼 많이 투자 마인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에 대한 타파에 대한 또 다른 니즈가 결국 투자 쪽에서는 이상주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최근에 메타 ETF가 상장돼 있어요. 메타 ETF는 제가 어느 특정 자산을 이렇게 권유해 드린 건 아닌데 아마 트렌드가 될 거다. 메타 관련된 메타버스는 하나의 테마가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이타주의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어리다고 현실 세계 아니면 현재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서베이를 돌려봤더니 왼쪽 차트입니다. 딜로이트에서 재밌는 걸 하나 갖고 왔죠. MZ세대가 가장 우려 섞인 게 뭘까라고 했더니 MZ 안에서도 또 구분돼 있어요.
밀레니얼과 Z세대가 다릅니다. 밀레니얼은 아우 나 헬스케어, 코로나 때문에 질병 예방, 왜냐면 좀 더 밀레니얼은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먹고 사는 거 싫어, 이게 문제다라고 보는 반면 Z세대는 좀 더 기후변화, 환경변화 네.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이 크다라는 거죠. 우려가. 그래서 Z세대일수록 네. 좀 더 기후변화, 환경변화에 좀 더 노골적으로 반응을 한다. 더 나아가서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친환경에 대한 투자 관심이 많은 MZ세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걸 투자할 때 ESG를 고려할 거냐에 대한 유무에서 월등히 베이비 부모라든지 아니면 그 전의 세대보다 현재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가 훨씬 더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ESG가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한국이 특히 좀 더 포커스해서 그쪽에 돈이 많이 몰리냐라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세대가 거기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윗세대부터 네. 보통 아래 세대분들을 네네. 개인주의가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50대 분들은 40대, 40대는 맞습니다. 30대, 30대는 20대가 네. 요즘 애들은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개인주의와 이타주의는 약간은 좀 반대 지점에 있는 의미로 좀 맞습니다.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게 MZ세대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처럼 개인주의를 좀 더 초개인화로 포장돼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남한테 피해도 주기 싫고 피해도 받기 싫고 다만 개인적인 툴에서 끝없이 생활하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세대보다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이타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세대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왜냐? 기업들은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타주의가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니까 ESG가 뭐 테마로 많이 자리 잡고 있죠. 네. 한국도 그렇고 뭐 주주 한원 계속해서. 근데 저는 집중하는 게 결국 아까 모두에 김 작가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돈은 과연 어디에 쏠리냐. 성장성이 있는데 쏠린다. 왜냐하면 성장하려고 아니면 개발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거의 백본으로서 ESG 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몰린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거는 좀 재밌는 여담이지만 이거 뭐 주식 하시는 분들도 네. 종목하시는 분들 좀 봤다는 취지에서 하나 좀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원전 있잖아요. 네. 캐나다에서 원전을 하는데 ESG 발행 채권이 엄청나게 다 완판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전이 지금 친환경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캐나다는 원전은 친환경이다. 한국은 어떨까요? 내년 대선이 있는데. 네. 네, 저는 거기에 또 하나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원전이 정치색을 차치하더라도 네. 이게 친환경으로 간다. 왜냐하면 그린플레이션에 의해서 화석연료가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중간에 효율성이 좋은 에너지원이 우리가 원전일 수 있는데 소형원전이고 어쨌든 그럼 이 원전이 과연 친환경이냐 아니냐 그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이미 해외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원전은 친환경으로 조금씩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원전에 대한 뭐 테마? 네. 그거는 아마 내년 2, 3월이 아마 큰 분수령일 텐데요. 저는 친환경 쪽으로 좀 더 생각해보고 원전에 관련된 투자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요. 미리 좀 팁을 드리면요. 여기 좀 재밌는 서베이가 하나 있어요. 네. 이 왼쪽 차트인데요. 김 작가님 어떠세요? 주로 자주 애용하는 뭐 물건이 뭐세요? 뭐 핸드폰? 아니면 뭐 지갑? 어떤 거예요? 마이크? 스마트폰. 스마트폰? 네. 어디 거 쓰세요? 저 갤럭시요. 갤럭시. 계속 갤럭시만 썼죠. 네. 네, 왜냐면 편하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MZ세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뭐냐면 이 서베이가 뭐냐면요. 어떤 제품이 당신에게 엄청나게 편리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음번에 그것을 재구매할 거냐. 다른 세대들은 다 재구매한다. MZ는 아니 한번 바꿔볼래. Z세대는 이것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업은 아마 이 데이터를 상당 부분 연구할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가오는 세대는 제품에 대한 로열티가 상당히 낮다. 그러면 얘네의 로열티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이 하나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제품의 턴되는 주기가 짧다. 제품 수요 주기가 짧다. 네. 자, 저는 여기에 기업들의 행태가 바뀔 거라고 보고 네. 투자는 그런 데다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제품 주기가 빠르면서. 제품 주기가 빨라질 거라는 것은 요즘에 TV 있잖아요. 네. 물론 계절성이 있어요, TV는. 근데 TV가 1년마다 바뀌는 거 아세요? 1년마다요? 네. 제품이 1년마다 업데이트 된다고요. 우리 그 셀폰은 지금 예전에 2년, 네. 지금은 1년마다 또 바뀌잖아요. 점점 빨라질 겁니다. 6개월마다, 5개월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 사이클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제품 사이클이 바뀌면 좀 더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에 제가 볼 땐 투자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네. 제품 아이디어가 짧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은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수요 예측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폴더블 폰이 수요 예측이 잘못되고 공급 물량이 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처럼 무한히 만들어서 결국 사람들한테 잘 써먹히면 계속 살 거야. 이런 세대가 아니니까 네. 되게 타이트하게 관리할 겁니다. 수량을. 그렇다면 이제 어떤 얘기가 많이 올 거냐면 완판. 품절. 품절이 아니라 그냥 완판.
품절은 앞으로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 건데 네. 지금 당장 재고가 딸린 게 품절. 그래서 떠나지 재고 상태. 완판은 그거만 만든 거죠. 더 이상 안 나와. 완판. 그럼 완판하면 제 생각에는 투자 기회인데요. 리셀러 시장이 상당히 부각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요걸 놓고 보더라도 네. 제품주의가 짧은 세대에서 또 다른 비즈니스가 어떻게 커가는지 그럼 그 리셀러 시장이 지금 화두가 되는 뭐 비상장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화두가 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도 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죠. 이 충성도가 여타 세대보다 낮은 부분에서 네네. 그러면 이런 세대의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세대를 포함해서 네. 애플 같은 경우는 네. 충성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업의 매력도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애플이 이제는 영원하지 않을 거다. 최근에 아이폰 13이 12보다 생각보다 뭐 선정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삐그덕거리지 않습니까? 아이폰도 혁신이 없는 아이폰은 이미 도태될 거다. 이미 그게 나타나고 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은 부단히 R&D 투자를 많이 할 거고 제품 주기는 짧아질 거고 그래서 그런 쪽을 예측해서 예를 들어서 나 아이폰 13, 아이폰 14이 잘 될 거야 라고 애플 아니면 그 관련된 부품주에 투자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거지만 네. 좀 더 안정적으로 가자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떤 시장이 커질까? 저 같으면 리셀러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 같다라는 것에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은 전 세계 인구의 38%를 차지하는 게 MZ 세대인데 그 세대가 지금 메타버스, 네. ESG, 네. 빅데이터 쪽 이런 쪽에 투자에 아무래도 좀 관련이 굉장히 높다. 네, 기회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저는 인생을 택했죠. 초기이나 빅데이터에 네. 제 남은 40줄부터 네. 시작되는 또 다른 인생에 그쪽에 좀 더 포커스해서 기회를 보자. 그래서 지금 제가 두물머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저희 AI 핀테크 업체인 두물머리가 이런 초기이나 비즈니스에 상당 부분 열을 올리고 있다. 내가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내 몸 자체를 그걸로 이동해 버려서 그렇죠. 네, 한번 그래서- 시장에서 기회를 노리시겠다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좀 개척하고 있습니다.